태양에 그을린 초원을 가로지르는 수로와 늪이 야생의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가장자리에 자리한 살아 숨쉬는 땅 니에레레입니다. 이곳에서 물, 흙, 태양은 혹독한 가혹함과 풍요로운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빚어냅니다. 숲이 침묵에 잠기면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제 무대는 사냥의 대가들, 어둠의 지배자들의 것입니다. 루피지 강이 잔잔한 수면 위로 하늘이 핏빛으로 물듭니다. 황혼이 평온을 감싸면 사냥은 포효가 아닌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찰나의 먼지 유령이 치타의 지나간 자리를 알립니다. 밤의 심장을 겨눈 힘줄과 뼈로 된 화살입니다. 다른 곳, 같은 어둠의 장막 아래에서 또 다른 왕족이 움직입니다. 무성한 풀 속에 몸을 새긴 사자는 바람과 하나가 되고 그 모든 움직임은 추격이라는 고대 시에 담긴 조용하고 끈기 있는 구절이 됩니다. 한편 코끼리 무리가 늪으로 다가와 물을 향해 코를 뻗어 시원하고 생명을 주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하마는 강이 깊은 곳을 지배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평원과 언덕 너머에서 포식자들은 발톱을 드러낸 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기다립니다. 야생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평원의 지배자들에게 주권은 타고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지와 가뭄 속에 새겨지고 굶주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척박한 땅 어딘가에서 사자 새끼들은 어른 암컷들이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 어린 무리는 자신들만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 배울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유령 같은 자신감을 갖고 움직입니다. 아직 통달하지 못한 사냥의 치명적인 무왕극입니다. 침묵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릭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미세한 떨림. 이전에 수천 번의 실패에서 배운 계산된 수입니다. 창처럼 생긴 뿔을 가진 다자란 오릭스는 자리를 지키는 한 사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린 동물에게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자원입니다. 사냥은 무너집니다. 거인들의 충돌이 아닌 의심의 속삭임 속에서. 오늘 굶주림이 그들의 유일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세렝게티에서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일의 왕관을 위한 수업료일 뿐입니다. 약 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의 맥박은 기적입니다. 니에레레는 그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을 자랑스럽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니에레레 국립공원은 단순히 자연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지질학과 수세기 인간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이 공원은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야생동물 보호구역 중 하나인 셀루스 동물보호구역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영토는 탄자니아 남부 깊숙한 곳 다르에살람에서 남서쪽으로 2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면적은 29,302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지만 니에레레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입니다. 이로 인해 저지대, 늪, 건조한 초원, 그리고 빽빽한 미온보 삼림지대로 이루어진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의 각 구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열대기후는 두 번의 뚜렷한 우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짧은 우기와 3월부터 5월까지의 긴 우기입니다. 건기는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됩니다. 기온은 섭씨 21도에서 33도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남은 가장 원시적인 생태 지역 중 하나를 만듭니다. 니에레레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귀중한 생물학적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2,100여 종의 식물과
약 43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장벽에 방해받지 않는 이 거대한 야생에서 니에레레는 자연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위한 중요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들깨무리는 사냥의 압박이나 분열된 영토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생명 주기를 유지합니다. 니에레레는 생명을 위한 안식처 이상입니다. 멸종에 맞서는 마지막 요새이며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갖는 곳입니다. 루피지 강과 그 지류를 따라 강변숲과 계절성 범람원이 니에레레의 생태학적 심장을 이룹니다. 빽빽한 초목은 수분을 유지하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며 혹독한 건기 동안 토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군의 생명 리듬을 안정시키는 생물학적 닻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버빗 원숭이 무리가 루피지 강둑 근처 낮은 나뭇가지에 모입니다. 털없는 검은 얼굴과 대조되는 은회색 털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버빗 원숭이는 특정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울음소리를 사용합니다. 생존의 대가인 버빗 원숭이는 뛰어난 공간 기억력, 예리한 경보 시스템, 그리고 유연한 식단 덕분에 번성합니다. 그들은 계절별 과일 주기를 추적하며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변숲 내에서 그들의 강한 적응력과 안정적인 개체군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 행동을 통해 버빗 원숭이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씨앗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 숲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루피지 강을 따라 솟아있는 나무들 사이로 상징적인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프리카 바다수리의 존재를 알립니다.
이 물새 맹금류는 날개 길이가 최대 2.4m에 달하며 인상적인 흰 머리로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사냥 전략은 장관입니다. 높이 솟아오른 후 번개 같은 속도로 급강하여 수면 바로 아래에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때로는 다른 새들에게서 능숙하게 물고기를 훔쳐 경생 우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담수역 전반에 걸쳐 추정되는 개체수를 가진 아프리카 바다수리는 직접적인 생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 존재는 풍부한 어류를 반영합니다. 루피지 강 수면 아래에서는 하마 무리가 낮 동안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조용히 강을 떠나 익숙한 길을 따라 인근 초원으로 이동하며 각 개체는 하룻밤에 최대 40kg의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하마에게 감히 맞서는 종은 거의 없습니다. 몸무게가 1,500에서 1,800kg에 달하고 턱을 150도까지 벌릴 수 있는 하마는 원시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의 상징입니다. 하마는 고래와 공통조상을 공유합니다. 인도히우스라는 이름의 강변 생물이었던 그 조상은 약 5,5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반수생 생활을 하다가 두 개의 진화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고래로, 다른 하나는 현대의 하마로 진화했습니다. 분홍빛을 띠는 그들의 땀은 피부 분비물로 단순한 천연 자외선 차단제 이상입니다. 박테리아와 탈수로부터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배변 행동은 영양분을 재분배하여 수생식물이 번성하게 하고 이는 다시 어류 개체군을 유지시킵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 그리고 때로는 하마의 경쟁자인 나이라거입니다.
종종 눈, 귀, 콧구멍만 수면 위로 내민 채 매복하여 순진한 먹이를 기다립니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벼려진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당기는 힘이 아닌 뼈를 부수는 절대적인 받침의 힘입니다. 이 턱이 닫힐 때 땅속 깊은 곳에나 있을 법한 압력이 터져 나오며 이 파충류를 강가에 명실상부한 폭군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파괴력에는 기묘한 대가가 따릅니다. 닫는 힘은 막강하지만 턱을 여는 힘은 거의 보잘것없습니다. 하나의 치명적인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린 진화의 역설입니다. 나이라거는 다재다능함을 희생시키고 공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정교한 턱 제어는 필요 없이 폭발적인 물기에 의존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완전히 정지했을 때 혈액에 젖산을 저장하는 메커니즘 덕분에 최대 2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새끼 악어의 성별이 부화 온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섭씨 30도 미만에서는 대부분 암컷이, 섭씨 32도 이상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나옵니다. 습한 강변 숲을 떠나면 풍경은 광활한 초원과 드넓은 미온보 삼림지대로 펼쳐집니다. 건조하고 더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니에렐레 국립공원의 생물학적 심장을 이룹니다. 두 번의 뚜렷한 우기는 매년 760에서 1300mm의 비를 내려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이 지형 전역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존 전략의 원동력입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적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서 코끼리 무리는 고통, 경험 많은 암컷 우두머리가 이끌며 그들의 이동을 안내하고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코는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4만 개가 넘는 근육으로 코끼리는 나뭇잎 따기, 나뭇가지 부수기, 심지어 마른 땅의 우물 파기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에서 12리터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기온이 섭씨 33도를 자주 넘는 곳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공간 기억력은 수십 개의 계절별 물과 먹이 공급원을 기억하게 하여 하루에 최대 29km를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코끼리 종들과 마찬가지로 우두머리는 보통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입니다.
이 역할은 힘이 아니라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으로 얻어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또한 깊은 감성 지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사의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심지어 무리의 일원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실루엣이 멀리 사라지자 아프리카 물소 무리가 나타나 드넓은 평원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큰 무리를 이루어 모여 회복력과 생존의 진정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건조한 초원과 개방된 산림지대에서 사자에게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물소는 사자가 선호하는 먹잇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자 사냥의 46%를 차지했으며 총 먹이량의 57%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물소 무리는 새끼들을 중앙에 배치하고 큰 수컷들을 바깥 꼬리로 밀어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는 놀라운 방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유전체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물소는 면역 관련 유전자에서 자연 선택에 강력한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조용한 긴장감이 무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자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니에레레의 건조한 초원과 산림지대에서 사자의 사냥은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이상입니다. 팀워크와 지능적인 전략에 능숙한 과시입니다. 니에레레의 사자들은 자연적인 고립 덕분에 거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며 유전적으로 야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자들은 종종 협력하여 사냥하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는 미혼보 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을 숨깁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무리의 각 구성원은 뚜렷한 역할을 합니다. 암사자들은 종종 매복을 실행하고 수사자들은 큰 물소를 쓰러뜨리는 데 참여합니다. 최근 카메라 트랩 데이터에 따르면 건기 동안 성체 사자의 밀도는
100제곱킬로미터당 6.27마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자가 힘들게 얻은 전리품을 즐기려 할 때 한 쌍의 교활하고 경계심 많은 눈이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깨닫기도 전에 사냥감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범인은 점박이 하이에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니에레레 국립공원의 건조한 초원과 삼림지대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사냥과 청소라는 이중 전술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20에서 80마리로 이루어진 큰 무리를 형성하며 영장류만큼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집니다. 영장류만큼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집니다. 사자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하이에나는 이 치열한 생태 경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두 종은 최대 58%의 동일한 먹이 자원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들은 2에서 5마리로 작은 사냥 무리를 이루어 영양과 같은 중간 크기의 먹이를 사냥하며 시속 60km의 속도로 질주합니다. 단순한 힘을 넘어 그들의 민첩성, 최대 10km에 달하는 장거리 청력, 그리고 속임수 울음소리 사용은 그들에게 전술적 이점을 줍니다. 이 건조한 땅의 또 다른 전사는 치타입니다. 순수한 속도의 화신으로 니에레레의 드넓은 평원을 가로질러 사냥합니다. 치타는 시속 12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 이는 육상동물계에서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도를 내는 데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치타의 몸은 단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긴 다리와 좁은 골반 구조는 거대한 보폭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오르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치타는 약 10만 년 전과 1만 2천 년 전에 두 번의 심각한 유전적 병목 현상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유전적 다양성은 대부분의 다른 종의 약 0.1에서 4%에 불과합니다. 이는 높은 정자 기억률과 약한 면역 체계로 이어집니다. 속도가 장점이지만 보호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니에레레의 건조한 초원에서 치타는 개방된 사냥 전략에 의존합니다. 가속의 모든 순간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가는 은신 능력의 제한과 위협에 대한 방어력 부족입니다. 치타의 단독 접근 방식과 달리 아프리카 들개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조용하고 조직적인 전진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14개 무리에서 141마리의 아프리카 들개를 기록했으며 그룹당 평균 6마리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사냥꾼으로 60에서 90%의 성공률을 자랑하며 사자나 표범의 성공률을 훨씬 능가합니다. 모든 사냥은 팀워크의 교향곡입니다. 무리 구성원들은 독특한 울음소리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서로 체력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64km로 2에서 4km의 거리를 먹이를 추격하며 점차 목표물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성원들은 새끼들과 심지어 다른 성체들에게 먹이를 토해내어 먹입니다. 니에레레에는 약 800에서 1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려진 가장 큰 아프리카 들개 개체군입니다. 초원과 삼림지대 전역에서 앙골라 기린은 우월한 키를 이용해 영양이 풍부한 나무 꼭대기에 닿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다소 어색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수면까지 충분히 낮추기 위해 기린은 앞다리를 넓게 벌려야 합니다. 땅에 물을 마시기 위해 이 천상의 동물은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는 뇌로 피가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그 안에 기적을 설계했습니다. 거대한 목혈관에 숨겨진 정교한 관문과 잠금장치 시스템이 엄청난 압력을 관리하여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생명의 섬세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피부와 뼈 아래 숨겨진 유압공학의 걸작입니다. 최대 11kg에 달하는 강력한 심장은 최대 6m 높이의 몸 전체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고압으로 피를 펌프질합니다. 탈수에 대한 높은 내성 덕분에 기린은 2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잎이 많은 식단에서 흡수하는 수분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두고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큰 쿠드는 종종 앙골라 기린 아래에서 조용히 풀을 뜯습니다. 주로 니에레레의 삼림지대에 분포하는 큰 쿠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양종 중 하나로 몸무게가 600파운드에 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길이 1m가 넘는 나선형 뿔 한 쌍으로 수컷에게는 무기이자 생물학적 표지 역할을 합니다. 큰 쿠두는 단독 생활을 하거나 2에서 10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며 강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가젤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큰 쿠두는 최대 2.4m의 인상적인 수직 점프를 할 수 있어 사자나 표범 같은 포식자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초원을 따라 니에레레의 풍경은 습지와 계절성 범람원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지역의 눈에 띄는 양서류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이 거대한 개구리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에서 나와 폭발적인 번식 광란에 참여합니다. 이 종은 길이 20에서 24cm에 달하는 크기로 유명하며 수컷은 최대 1.2kg까지 나갑니다. 기회주의적 포식자인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곤충과 물고기, 다른 양서류를 포함한 작은 동물을 먹습니다. 진정한 이빨을 가진 몇 안 되는 개구리 종 중 하나이며 먹이를 붙잡기 위해 아래턱에 날카로운 송곳니 모형의 돌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 동안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진흙 속 깊이 파고들어 두꺼운 점액질 보호 보치를 분비하여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48시간) 이내에 강우량이 68mm를 초과하면 개구리들은 일제히 나타나 강렬한 번식기를 시작합니다. 늪지대를 가로질러 보면 이 습지 고유의 영양인 레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긴 뒷다리는 도약에 이점을 주어 진흙에 빠지지 않고 뛰어오르고 가속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할 때 레체는 시속 4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는 불리한 지형에서도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입니다. 니에레레에서의 개체수는 초원 영양보다 적지만 레체는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건강을 나타내는 생태학적 지표입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광경 중 하나는 사바나 얼룩말의 대담한 줄무늬입니다. 그것의 대조적인 패턴은 비가 온 뒤에 무성한 녹색 풍경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들은 종종 임팔라와 같은 다른 영양종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얼룩말은 생태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키가 큰 풀을 뜯어 먹음으로써 그들은 작은 초식 동물들이 아래에 신선한 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들의 독특한 줄무늬는 단순히 개체 식별용이 아닙니다. 또한 피를 빠는 파리를 쫓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니에레레의 계절성 습지에서 흔한 새는 예수새라는 별명을 가진 아프리카 자카나입니다. 커다란 발과 유난히 긴 발가락으로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초목 위를 섬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생태학적 적응의 위협일 뿐 아니라 자카나가 얕은 물 지역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카나는 또한 번식 전략이 독특합니다. 암컷은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수컷은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외모는 섬세하지만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아프리카 자카나는 연약하면서도 회복력 있는 생명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계절성 늪이 마르기 시작하면 니에레레의 생명은 다시 한번 변화하며 이번에는 언덕과 절벽 쪽으로 향합니다. 이 지역은 노출된 화강암 노두, 키 작은 나무들, 그리고 균열망이 있는 험준한 지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의 기후는 1년 내내 더 시원합니다. 이 안정적인 환경은 외딴 삶을 선호하는 야생동물에게 이상적인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자니아와 대륙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동물들의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니에레레의 언덕과 절벽 숲의 대표적인 종은 검은 코뿔소입니다. 초원에 사는 친척들과 달리 이 코뿔소들은 빽빽한 덤불, 험준한 지형, 그리고 개방된 숲이 시야를 가려주는 화강암 경사면을 찾습니다. 이곳은 이 종이 거의 비밀리에 존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조용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마지막 땅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코뿔소의 생존 이야기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나무줄기에 흉터를 남겨 영역을 표시합니다. 굽은 뿔은 방어용일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부수고 혹독하고 건조한 땅에 적응하는 데 사용되는 생존 도구입니다. 하지만 검은 코뿔소가 된다는 것은 시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황혼에 위태롭게 가까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취약성은 존재의 근본에 짜여 있습니다. 생명은 천천히 주어지며 한 마리의 새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양육됩니다. 점점 더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고독의 요새처럼 홀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상징이자 수천 년 동안 혈통을 지켜온 바로 그 뿔이 이제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존재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탐욕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코뿔소가 방어를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도구를 노리고 그들을 사냥합니다. 안정되고 교란되지 않은 서식지에 대한 깊은 의존성은 기후변화나 서식지 파괴에 특히 민감하게 만듭니다. 초식동물 중에서 클립스프링어는 암벽 등반의 대가로 돋보입니다. 이 민첩한 영향은 바위가 많은 노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껍고 원반 모양의 발굽은 가파른 화강암 틈새에서 단단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수직 지형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바위 경사면의 또 다른 대가, 하지만 탈출이 아닌 사냥을 위해 오르는 동물은 표범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자와 달리 표범은 고독한 동물로 가능한 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합니다. 밤에 사냥하며 예리한 시력과 거의 소리 없는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발톱, 패드가 있는 발, 그리고 유연한 몸 덕분에 예측 불가능한 지형에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체는 50에서 70kg까지 나갈 수 있어 임팔라나 성체 흑멧돼지와 같은 중간 크기의 먹이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냥 후에는 바로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체를 나무 위로 끌고 가거나 바위 틈새 깊숙이 쐐기로 박아 넣어 보존하고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합니다. 표범은 중간 크기의 사냥감 하나로 최대 13일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무리의 지원이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을 생존의 대가로 만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밀렵은 파괴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셀루스 니에레레 지역의 코끼리 개체수는 10만 9천 마리 이상에서 약 1만 5천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도전은 루피제 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줄리어스 니에렐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이 고대강을 국가 에너지 허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얻는 대가로 습지와 범람원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적인 홍수 주기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루피지강의 고대 맥박은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 정해진 다른 박자로 뜁니다. 댐은 전력을 약속하지만 이 생태계의 생명줄인 바로 그 홍수를 멈추게 할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되는 세상은 태양과 비 사이의 오랜 계약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된 세상에서도 기후가 아닌 마음의 변화에 대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밀렵군 총의 조용한 대가는 하늘의 새로운 눈에 의해 응답받고 있습니다. 한때 막혔던 생명의 통로가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위태로운 휴전입니다. 니에레레와 같은 모든 야생의 운명이 이제 우리 자신의 운명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4년에) 약 15,000마리로 급감했던 코끼리 개체수는
2023년까지 2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감시 드론, 카메라 트랩, GPS 추적을 이용한 밀렵 방지 조치 덕분입니다. 루피지 강 유역에서는 유네스코의 압력하에 탄자니아 정부가 2024년 말에 계절성 홍수 방류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남서쪽에서는 12개의 광산 현장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경계가 축소되어 대형 포유류를 위한 이동 통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변화는 작지만 꾸준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끈기 속에서 니에레레는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